아름답게 감긴 골, 가장 기억에 남는 북런던 더비골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아스널과의 11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바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지만 이 기록보다 손흥민의 원더골이 극찬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전반 14분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먼 거리에서 감아찬 슛은 경이로웠습니다. 영국 BBC 해설위원 클린턴 모리스는 손흥민의 골 장면에 이게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다. 엄청난 마무리였다. 훌륭한 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골을 보는 순간 크레이지라며 난 뒤돌아서 손흥민을 봤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 이랬다. 내 표정도 같았을 것이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손흥민도 이 골을 넣고 그렇게 아름다운 궤적이 나올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팬들은 정확히 1년 만에 원더골을 갱신했다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 12월 7일 벌리전 원더골에 이어 2020년 12월 7일 아스널전에서 원더골을 넣은 것입니다. 지난해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70m를 폭풍 질주하며 7명을 제치고 믿기지 않은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은 피파에서 최고의 골을 가리는 푸스카스상 후보에 오르며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골 영상은 푸스카스상 후보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손흥민은 또다시 1년 만에 푸스카스상에 올라갈 만한 원더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과 인터뷰에서 원더골에 대해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마냥 겸손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운이 좋은 골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환상적인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이 승점 3점을 따는 것이 기쁘다며 특히 북런던 더비 승리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를 중계하던 미국 MBC 스포츠 중계화면엔 놀라운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이 혼자 넣은 10골이 아스널 팀 득점 10골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ESPN 트위터에도 손흥민의 득점이 아스널의 팀 득점과 같아졌다며 아스널의 공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스널의 공격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북런던 더비로 지역 라이벌이자 앙숙인 아스널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북런던 더비는 북런던을 영구로 하는 축구팀 토트넘과 아스널 사이의 지역 더비 경기입니다. 양팀의 지역 라이벌의식은 1913년 아스널이 토트넘의 옆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잉글랜드 1부 리그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승격 스캔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리그 재개를 알릴 때 리그 측에서 1부 리그 참가팀 수를 20팀에서 22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승강 방식이 아스널 구단주 헨리 노리스의 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부 리그 상위 2팀은 승격시키고 1부 리그 최하위팀 한 팀을 포함하여 2부 리그 팀 중 한 팀을 투표를 통하여 승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부 리그 최하위팀은 토트넘이었고 아스날은 2부 리그 5위 팀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토트넘은 떨어졌고 2부 리그 1, 2위도 아니었던 아스날은 투표에서 승리해 1부 리그에 들어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것이 아스널 구단주에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때부터 토트넘과 아스널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벌어진 사건으로 아스날은 지금도 라자냐송으로 토트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4위, 아스날은 5위였습니다. 1995년 이후 11년간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았던 적이 없었기에 한껏 기대를 모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마지막 상대 웨스트햄만 이기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날 토트넘 선수들이 런던 메리어트 호텔에서 라자냐를 먹었는데 주축 선수들이 단체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고 아스널을 승리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스널 팬들은 라자냐송을 부르며 당시 토트넘의 굴욕을 조롱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역대 전적은 아스널이 77승 51무 60패로 토트넘에 앞서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벵거 취임 이후 아스널을 거의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매 시즌마다 성 토터링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리그 순위가 더 높은 것이 확정된 날을 기릴 정도로 토트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2017 시즌에 토트넘이 2위를 차지하며 22년 만에 성 토터링홈 날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시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후 적응을 끝낸 다음 시즌부터 토트넘이 단 한 번도 순위가 아스널보다 낮아지지 않게 만들며 아스널이 성 토트넘의 날을 열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은 3시즌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말 그대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한 후 토트넘과 아스날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말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원더골을 넣으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전에 SNS에 올라온 북런던 더비 예고 영상을 봤는데 내 골이 없더라. 오늘 내가 넣은 골 장면이 평생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날 경기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면서 손흥민의 골에 미치도록 열광하며 그동안 아스날에 맺혔던 굴욕의 한을 풀어냈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놀라운 골과 활약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부러움을 넘어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7일 북런던 더비는 손흥민 쇼가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전투에서 이기게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면서 손흥민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손흥민의 기량에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습니다. 현재까지 손흥민 관련 기사에만 3,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신화스포츠는 얼마 전 시즌 초반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손흥민은 1대1 찬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터트린 손흥민의 슛을 보라. 볼터치가 알맞게 떨어지고 발은 부드럽다. 마치 예술처럼 절묘하지 않나라고 손흥민의 골을 생산하는 과정을 예술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신화스포츠는 브라질의 축구 왕제 호나우두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축구에서 가장 안정적 공격수는 호나우두였을 거다. 골키퍼를 제치며 골을 넣는 게 외계인의 특징이었다. 요즘은 손흥민이 가장 안정되지 않았을까. 골을 넣는 정확한 느낌은 숨막힐 정도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매체도 손흥민을 극찬하며 일대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타임즈는 지난 6일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아티스트와 같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일대기를 소개한다. 그는 완벽한 피니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해리케인과 함께 치명적인 듀오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세 무리뉴 감독의 주류로 꼽힌다라며 손흥민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 선수를 모르는 축구팬은 없을 것이다. 그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보다 더 멋진 외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손흥민의 해에서 활약한 모습은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또한 그의 노력에 우리는 감사를 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선수들 역시 손흥민처럼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언론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1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산타클로스의 옷과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팬들을 위한 손흥민의 영상은 게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진정 간절히 원하는 선물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양국의 동맹을 과시하면서도 갈등 상황에 삐그덕거리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며 복잡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 관계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격돌하게 될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 양국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관심을 모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돈 문제인데요.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 후 개최키로 한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취소하고 발표한 에스퍼 장관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자권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공동의 방어 비용을 분담하는 데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더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여전히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한국도 나토와 다른 동맹들처럼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국무부에 이어 국방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하고 있는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공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공개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반중전선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지만 양자 간 공식 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셜 빌링즐리 미국 군축 담당 대통령 특사는 아시아의 친구들과 동맹들은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자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있다. 아시아에는 분명히 중국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있고 중국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모두 해당된다. 이달 초에 한국과 일본, 베트남을 방문했을 적에도 서울, 도쿄와 하노이에서 모두 좋은 면담을 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와 중거리 억지 시스템을 통해 우리 전력을 향상해감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과 긴밀히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해보자면 미국이 작년 8월 미국 러시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이후 개발 중인 지상발사용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양국의 관계에 있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바르는 사안들이 끝도 없어 보이는데요. 방위비 올려달라, 미사일 배치해라, 중국 기업 퇴출해라, 쿼드에 들어와서 중국이랑 같이 싸워줘라. 언뜻 듣기에도 부담스러워 보이는 요구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국의 관계가 마냥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과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가졌는데요.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6.25 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참전 기념공원에서 함께 헌화하는 것은 지난 2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재임 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헌화를 마친 양국 장관은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숭고한 임무를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도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BTS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BTS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벤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음악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70년 역사의 동맹 및 미국과 한국, 영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 지역 내 새 도전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행동들은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확실히 미국 편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도 국제무역지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0% 늘어나면서 세계의 지배적인 무역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 총선은 9월 수출이 9.9% 늘어난 2,397억 달러, 약 275조 6,5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8월에 9.5%를 상회한 2019년 3월 이래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그간의 예상이 이로써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올해 성장 전망치도 1.9%, 2021년에는 8.2%로 중국은 주요 국가 중 경제
당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산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맞아 자주 국방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핵 잠수함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핵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임기 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첨단 전력 증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 논의에 대해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확실히 말해줄 수 없다. 국익에 관한 문제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핵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난달 중순 한국 국가안보실에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 전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미국은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청와대는 연료 공급 문제 등을 포함해 핵 잠수함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측에서 이렇게 핵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연료 공급을 타진한 것도 가급적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핵 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방위비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하우스 대 하우스, 청와대 대 백악관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 자주 국방력을 확충하고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해선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의 모법에 해당하는 미국 원자력법도 군사용 농축 우라늄의 대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어 핵 잠수함용 핵 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간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한미 정상 간談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 도발 대응과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안보 전략에 득이 될 것이고 방위비 올려받겠다고 무리한 요구를 할 부담도 덜게 되는 입장이라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정말 국제사회가 혼탁하네요. 트럼프가 바이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재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방위비부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중국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또 한국에 불이익을 줘서 압박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자주 국방에 총력을 다해 튼튼하고 힘이 센 나라가 되어서 남들이